세션 3 힐스테이트 발매역 스칸센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더랜드의 이상석 선생님께서 주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를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힐스테이트 발매역 스칸센 지식산업센터 주제 발표를 맡은 더랜드의 이상석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순서는 저희 사이트가 가지는 이제 입주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인허가적 내용을 포함한 입주와 처한 사항들, 그리고 디자인 과정, 그리고 마케팅 과정, 이렇게 4단계로 좀 구분을 해봤고요. 하나하나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지 분석입니다. 저희 사이트가 가지는 입지를 저희가 규정하기로는 서울시와 인접한 미니 신도시라는 키워드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저희가 갈매지구인데, 갈매지구 위로 노원이 있고요. 노원 밑으로 중랑 신내가 있고, 남쪽으로 구리가 있고, 동쪽으로 열레가 있고, 다산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미신정비 왕숙이 있고, 그다음에 별내가 북쪽에 위치하는, 가운데 위치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까지의 한적무장 도굴역세권이라는 키워드로 사이트를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환경 부지 상황은 2개의 그룹 가운데 연결 녹지, 이렇게 키워드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저희가 가지는 사이트가 총 하나, 둘, 셋, 넷, 4개의 필지에 속하지만 A그룹은 2개 필지가 통합 개발이 가능하고 B그룹도 가능하나 도시계획 시설인 연결 녹지로 나뉘어져 있는 그런 사이트였습니다. 결국은 입찰은 추첨은 A그룹, B그룹은 나누어서 추첨을 했고요. B그룹은 여담이긴 합니다만 1300대 1, A그룹은 1400대 1의 경쟁률을 나왔었는데 운 좋게 저희 회사가 이렇게 당첨이 돼서 사이트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건폐율은 기본적으로 땅이 가진 건폐율은 70%, 용적률은 300%, 층수는 10층 이하의 땅이었습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오늘 주제와 좀 부합하는 지구 단위와 산지법이 좀 상충돼서 저희가 원래 오피스텔이 지구 단위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산지법상으로 불가능했던 법규가 있어서 상충되는 부분을 좀 풀어가는 과정을 설명을 좀 드리고 제도 개선에 필요한 점들을 좀 설명드리고자 페이지를 넣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독식 유통시설 용도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를 지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사실은 지구 단위를 규정을 할 때 주용도와 부용도를 이렇게 나누어서 규정을 해놨었고요. 지식산업센터는 물론이거니와 유통시설 용지다 보니까 유통시설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좀 살펴볼 부분은 오피스텔은 40평의 미만으로 전체 지상팀 연면적의 30%까지를 지을 수 있도록 지구 단위상으로는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산지법, 이건 이제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량 설립에 관한 법률인데 산지법이라고 통상적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산지법상으로는 오피스텔을 할 수 있다. 단 산업 단지 내에서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이제 상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지 오피스텔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많은 논란을 겪었고 또 풀어가는 과정이 또 험난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산지법은 이제 산업통상부의 소관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좀 잘 정리가 돼서 앞으로 지식산업센터를 개발하시는 개발사 여러분들도 꼭 기숙사만이 아니라 다양한 주거 대안 시설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개발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과정들을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디자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북유럽을 컨셉으로 가져와서 북유럽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을 이제 컨셉으로 잡았었는데, 북유럽에서도 핀란드의 건축가 알바알토를 디자인 모티브로 좀 가져오자라는 계획하에 디자인을 디벨롭해 왔었습니다. 여기까지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는 땅은 3,000평, 3,000평 정도 되고요. 3,100평, 3,000평 정도 되고, 용적 연면적으로는 여기가 16,300평, 여기가 16,300평, 여기가 18,200평, 그래서 3,450평, 34,500평, 34,500평의 규모로 통합 개발이 되는 부지였습니다. 매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평균 매출로 지식산업센터 중에 재조형은 850만 원을 이제 평당가로 잡았고요. 업무형은 890만 원을 잡았습니다. 보통 이제 업무형을 조금 낮게 잡는 추세들도 있었는데, 저희는 업무형에 이제 그 환경 등을 많이 개선을 해서 업무형을 조금 더 높게 잡았다는 점, 나중에 이제 디자인 과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원룸이 890만 원, 투룸이 980만 원으로 조금 높게 본격적으로 좀 잡아왔었습니다. 그리고 근생은 1층 기준으로 2,900만 원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부지 사이에 연결록지가 존재를 합니다. 연결록지는 이제 도시계획 시설로서 사실은 저희가 매입도 검토를 했었지만, 시에서 이제 도시계획 시설이다 보니 매입에 대한 건 아주 절차가 복잡해지는 과정이라 매입은 포기하게 됐고, 단 이 도시계획 시설을 저희가 이제 운영 관리한다는 전제하에, 향후에 운영 관리한다는 전제하에 디자인 변경을 좀 요청을 했고, 실제로 두 개의 필지를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 연결록지가 이제 존치하게 되면은 소파 공사에 많은 무리가 있으니 이것 또한 훼손 후에 복원시켜 주겠다라는 협의를 좀 통해서 저희가 디자인 변화를 좀 꾀했습니다. 그 과정들은 설명드립니다. 앞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결록지가 가운데가 보행 통로고요. 양쪽 편이 다 이제 조경 면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스트리트 상가에서 많은 판매 행위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좀 내려서 가운데를 조경 면적으로 구하고 양쪽을 스트리트로 놓자, 이런 이제 큰 주제를 가지고 시랑 협의를 좀 했고요. 또 이런 형태로 가운데를 조경으로 잡고 양쪽으로 스트리트를 줘서 여기 되는 상가의 판매 행위에 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디자인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사실은 지켜야 될 부분, 시가 요구하는 녹지율 70% 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충족시켜주는 그런 조건으로 협의를 좀 했고요. 이제 디자인된 모습, 그리고 실제로 홍보로 활용했던 CG 모습입니다. 다음은 이제 지산에서 상품이 가진 특성, 그리고 커뮤니티 가지는 특화 저희가 방안들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지산은 가장 업무적인 기능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드라이브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재정지산에 관해서는 드라이브인 시스템 적용을 했고, 특히나 이제 화물 용량, 화물 엘리베이터 용량, 그리고 각 호실들이 가질 수 있는 하중,
그리고 이제 층고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둬서 설계를 했고요. 업무용 지상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오피스입니다. 그래서 그 오피스가 가지는 개별 발코니 그리고 일부 호실에 한해서는 외부 테라스 등을 적용을 해서 상품 경쟁력을 좀 높이는 부분이고 그게 반영해서 평단가도 좀 높게 받았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제조용 지상의 지붕인데요. 지상 5층까지 제조용 지산을 하고 지상 6층부터는 업무용 지산인데 제조용 지산의 지붕을 활용해서 옥상 정원을 만들었고 옥상 정원과 연계해서 코워킹 라운지라고 저희가 명명했는데 일종의 비즈니스 라운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다양한 부대 시설들이 부대 행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디자인해봤습니다. 관련된 CG이고요. 말씀드렸던 비즈니스 라운지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호실에 적용되었던 외부 테라스 계단식으로 형태를 둬서 외부 테라스를 줄 수 있도록 디자인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비즈니스 라운지의 CG고요. 아이템 설명을 약간 드리면 오픈 컨퍼런스를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대중소회의실 폰부스라고 해서 이제 회의 도중에 방해가 되지 않게 따로 전화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 라운지 이렇게 A동, B동 각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오피스텔입니다. 실제적으로 산업단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협의 과정을 거쳐서 오피스텔을 이제 법적으로 허가를 받았고 오피스텔을 푸는 과정에서도 원룸 형태가 아닌 사실은 이제 소형 아파트 형태로 저희가 좀 계획을 해봤습니다. 배치도 이제 아까 보셨던 그 배치에 큰 틀에서는 이제 오른쪽이 그 지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왼쪽이 오피스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동을 이제 물리적으로 좀 분리를 해야 이게 오피스텔 허가가 가능하다는 세부적인 협의 사항이 있어서 지상층은 이제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쳤습니다. 기준축 평면도고요. 총 볼륨은 지식산업센터가 464개 호실이고 오피스텔이 396개 호실이고 근생이 173개 호실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인면에 관한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한계 층수가 10층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 수식적인 요소를 좀 강조를 해서 건물 좀 높여 보이는 효과를 좀 바랬습니다. 유니트입니다. 아까 지구 단위상으로 저희가 이제 40회배 미만으로 오피스텔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39.5회배 전용 면적을 가지고 투룸스 리베이를 구현해 보자가 주 목표였고 11.8평 정도 되는 공간에서 투룸스 리베이를 만들어냈다는 데 좀 의의를 두고 있고요. 투룸스 리베이가 그냥 형식적인 것보다도 실제로 이렇게 팬트리 그 다음에 넓은 디귿자 주방 그 다음에 욕조 이런 아이템들을 적용을 해서 이제 실제 아파트와 같은 주거 시설을 만들어 보자 목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디움 상부를 이용해서 2층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테라스까지도 이제 줘서 상품화를 좀 극대시켰고요. 가격 또한 2층을 많이 들어 올려서 판매를 했고 지금은 이제 100% 분양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원룸 형태는 특별한 스튜디오 타입의 특별한 건 없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제 층고를 2,700으로 만들면서 상부를 모두 수납 가능하게 이제 풀퍼니쉬드를 하면서 상부에 전부 수납장으로 상품 공간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원룸이 가지고 있는 최고 단점이라면 수납 공간 부족일 텐데요.
그런 것들 좀 보완하는 그런 유니트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제 디자인 모티브 6개로 규정한 것들, 그리고 오피스텔과 지산이 봉이 이제 같이 쓸 수 있는 지하층의 부대 시설들인데요. 뭐 나눠 보면 한 총 12개 정도의 아이템을 가지고 부대 시설을 특화시켰고, 이거는 이제 관리 규약을 통해서 A 블록과 B 블록이 공이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약서상에도 녹여놓고 향후 관리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이템들의 CG들이고요. 좀 특화된 걸로는 이제 스크린 볼링이라는 것들을 한번 접목시켜봤고, 펫샤워 좀 대견 애묘인들이 많다 보니 외부에서 산책 후에 펫샤워 바로 할 수 있는, 특히나 우리가 연결 녹지가 접해 있다 보니까 펫샤워 존들 이런 것들 적용시켜봤습니다. 이제 상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결 옵지를 이용한 스트리트 상가, 그리고 이제 높은 층고, 알다시피 북유럽에는 이제 건축물과 그 녹지 공간 간의 관계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다양한 오픈 스페이스들 그런 것들을 주로 중점을 두고 디자인했습니다. 특히 이제 CGV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 전에 사업 이제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설계 전에 이미 좀 재무를 진행했고 미리 만나서 설계가 이제 완성되면서 바로 계약에 들어갔던 그런 사례이고요. 향후에 이제 마케팅 과정에서 썼던 중점 셀링 포인트들입니다. 오피스 같은 경우는 플러스 리베이를 구현했다는 걸 강조를 했고, 뭐 역세권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제 사업 중간에 태능에 대한 이슈가 좀 터져서 태능을 좀 강조하는 그런 마케팅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를 강조했던 마케팅 자료들이고, 유니트를 이제 공개적으로 유니트를 뿌렸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네, 이 정도로 마케팅 과정을 설명드리고 전체 우리 힐스테이트 갈멜 스칸센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궁금하신 점이나 의문점 있으시면 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제 한양건설의 최민용입니다. 여기 그 43페이지에 보면은 지산의 제조나 업무하고 오피스텔의 그 평균 분양가가 거의 비슷한데,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산하고 오피스텔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거의 비슷해서 여기에 대한 궁금사항입니다. 그 오피스텔의 사실 원룸형 오피스텔의 분양가와 지산의 업무용 분양가가 좀 이제 비슷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피스텔은 이제 39회배, 즉 이제 400세대라고 오피스텔을 가정하면 이제 100세대만 원룸형 되고 나머지 300세대가 39타입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는 한 평당 100만 원이 높은 그런 가격대입니다. 근데 100만 원 정도라도 지금 내부를 보면 상당히 좀 차이가 있었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 오히려 이런 경우는 그 오피스텔이 싼 건지 아니면 지산이 높은 건지 내용으로 보면은 저는 지산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업무용 지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특별한 오피스텔처럼 가구가 들어간다든지 뭐 마감이 좋다든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계단식 테라스를 통해서 외부 환경들을 잘 조성을 해서 분담가를 좀 높인 사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피스텔 가격도 뭐 만만치 않지만 890만 원에 판 지산은 지금 뭐 경기도권에는 거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대답 감사합니다. 근데 오피스텔을 보고 모델하우스에서 지산을 본다면은 일반적으로 이게 이 정도 차이가 날까 했었을 때는 어떻게 분양 전략은 네. 어떤 식으로 했었나요? 저희는 이제 철저하게 단계를 좀 뒀고요. 오피스텔을 먼저 팔 것이냐, 지산을 먼저 팔 것이냐에 대한 고민 물론 깊게 이제 많이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저희는 이제 오피스텔을 뒤에 팔고 지산을 먼저 팔아서 지산을 이제 100% 팔고 오피스텔을 파는 그런 마케팅을 거쳤습니다. 사실은 중도금이나 뭐 저희가 캐시인을 총 이제 캐시플로우 생각했을 때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산을 먼저 팔고 오피스텔을 파는 것이 더 좋다라는 뭐 이렇게 어렵지만 끝을 잘 가져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사업 성공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도 계산. 예. 네. 사실 제도 개선 부분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들 아시다시피 대관 업무를 하는 과정에 때로는 또 오프더 레코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뭐 알려드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사례 발표를 이제 준비해 오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이제 관에서 연락이 와서 뭐 어떻게 이게 자기한테 연락이 온다. 너 어떻게 오지 말하고 다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듣고는 했었습니다. 근데 핵심은 그렇습니다. 이제 그 지구 단위를 이제 LH든 SH든 땅을 팔기 위해서 지구 단위를 이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구 단위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허가 용도들을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좀잘 보시고 그러니까 지구 단위상으로는 업무 시설 중에 오피스텔은 지상층 연면적의 30% 가능하고 전용 면적은 40평 이하로 개발을 해라 라고 이제 지구 단위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산지법에 보면은 오피스텔은 할 수는 있어요. 지원시설 용도로.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주용도, 지원시설 용도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단 할 수 있다. 단 산단에서만 산업단지에서만 해라 라는 이제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공고가 나오고 저희가 그 추첨에 참여를 하는 하루 전날 이제 금요일날 월요일이 결과 발표였는데 참여이면서 결과 발표였는데 금요일날 오후에 LH에서 종종 공고를 냅니다. 그 뭐 관계 부서가 뭐 지구 단위 상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부서랑 협의해서 뭐 결정해라 들어와라 약간 이런 좀 두리뭉실한 정정 공고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주말에 뭐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는 좀 풀어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어쨌든 투자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하자마자 바로 이제 대관업을 만났는데 이제 건축가에서는 이건 이제 자기 업무 소관이 아니니 이제 산동부 이제 산업통상부의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시에 이제 기업지원과 보통 이제 기업지원과 거는 뭐 지역경제과 이런 식의 이제 부서 드릴 텐데요. 그런 데서 그런데 협의를 미리 받아와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약간 핑퐁을 하는 얘기를 하게 됐는데 기업지원과를 갔더니 이거 봐라 그 엄연히 오피스텔은 여기 저기 산단에서만 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해줄 수 없다가 사실은 기존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산통부를 뭐 여러 번 다니고 해서 그걸 갔더니 이제 산업동상부에서도 사실은 지단과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을 이해는 해요. 그리고 이 법이 뭔가 좀 너무 규정적이다라는 그런 느낌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명문화 시켜줄 수는 없으니 이제 되게 난처했고 저희가 이제 했던 전략은 그러면
뭐 산지법에만 따라라가 아닌 지구 단위, 뭐 개발 행위, 뭐 여러 건축법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시자체에서 결정 내려라라는 이제 답만 들어오면 우리는 이제 시에서 이제 협의를 해보겠다 이런 전략으로 좀 갔어서 이제 그런 그 지뢰신의 답을 좀 받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시랑 기업 지원관을 이제 푸는 과정에서 결국은 뭐 여러 가지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이거 조금 요 부분 좀 이슈가 됐는데 요 단계를 하다가 해주긴 해줄게. 근데 지식산업센터는 뭐 단일 건축물이라는 이제 표현이 있는 단일 건축물에 있는 거를 지식산업센터라고 한다라고 하니 물리적으로 동을 분리를 해라. 그러면 해줄게. 뭐 이런 히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제도 개선의 방안은 물론 우리가 이제 국토부와 연관되는 부분은 아니고 산업통상부와 소속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단지 뭐 산단에서만 취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뭐 산단은 뭐 직주근접이 잘 안 되니 그런 보안 차원에서 산단에서는 직주근접을 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을 해준다. 뭐 이런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어쨌든 뭐 복합 개발의 추세로 저희가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도에서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좀 했습니다. 더불어서 요즘 기숙사, 지식산업센터에서 기숙사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부각되고 있는데 이 프로적인 기숙사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예, 기숙사를 할 수는 있었습니다만 네. 오피스텔가 또 상충되니. 예, 그래서 그 이유하고 또 하나 이제 기숙사가 들어간다면 기숙사에도 요즘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을 공동으로 하거나 개별로 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뭐 제도 개선 사항 같은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기숙사는 뭐 아무래도 알다시피 이제 공동치사와 그러니까 그 개념 자체가 그렇죠. 공동치사를 기반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100세대를 지으면 원칙적으로는 50세대만 주방을 할 수 있고 50세대는 주방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많은 회원사들이 이제 준공 후에 또 이렇게 하는 약간의 편법을 좀 도입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개발사들의 입장에서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숙사는 사실은 그 지역 또는 이제 그 지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임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이기는 해요, 원칙적으로. 근데 그렇게 하면 기숙사 분양이 안 되니 이제 그 분양 대행사들의 그 직원들이 그러니까 좀 교육이 좀 잘 안 된 직원들은 이제 뭐 얼마든지 해서 임차해서 아무한테나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매매도 얼마든지 뭐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제 잘못된 과장 광고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나중에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몇 년 뒤에 이제 지식산업센터들이 지금 한창 몇 년간 개발이 많이 했고 그들이 입주될 시점이 되면 기숙사들에 대해서도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전수조사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뭐 보수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도 좀 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개발사적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저 내용 잘 정리해서 들었는데 우리가 제도 개선 세미나라서 사업을 하다 보면 아마 여기서 얘기 못한 뭐 많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본질이 뭐냐, 우리 법과 규정에서 이렇게 출발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지식산업센터도 사실은 그 관련 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건축법으로 가면 공장이죠. 공장이라는 이 두 글자는 뭐냐면 사실은 제조 공장, 팩토리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실제는 오피스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사용과 건축, 그러니까 법에서 규정한 용도 부분하고는 굉장히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는 실제 현장에서 공간 소비자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이제 그 우리 등기에 나와 있는 뭐 또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용도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거를 사실은 빨리빨리 현실화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장애를 제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오피스텔이라는 게 90년대 중반에 우리 선배 디벨로퍼들이 오피스하고 호텔 열심히 일하다가 그 자리에서 잠도 잘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의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조업까지 했잖아요. 오피스하고 호텔을 합쳐서. 그럼 예를 들면 이건 저 그냥 농담 삼아 하는 얘기지만 팩토리하고 오피스가 합쳐졌다. 오피스와 팩토리가 합쳐졌다. 두 개 해가지고 오피스 빼기도 되고 백 오피스가 돼도 되고 예를 들면 이런 새로운 유형의 그런 걸 제안을 해서 그 건축법상 뭐 공장 안에 지식산업센터라는 한 줄을 더 집어넣어서 그런 제조와 업무가 같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유형의 그다음 거기에 이제 주거까지 할 수 있는 뭐 이런 거를 하나 만들어서 집어넣고 그러면 아마 현장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관련 규정상 공장이라는 두 글자 때문에 또 그걸 넘기 위해서 또 애쓰는 그런 아마 상황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좀 디테일한 걸 우리가 좀 잡아내서 그걸 바탕으로 그냥 근본적인 제도의 그 문제점을 좀 이렇게 바꾸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아까 보면 저기 산지법에 나와 있는 거하고 건축법에 나와 있는 게 서로 좀 안 맞는 거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되고 기숙사도 또 기숙사와 그러면 소형 오피스텔은 어떻게 이제 구분을 해야 되냐? 그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쪼개서 파는데 쪼개서 팔 때 그럼 오피스텔은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기숙사는 어떻게 작동할 거냐? 그럼 그거와 더불어 뭐 예를 들면 분양형 호텔도 있죠. 뭐 시티 콘도도 있고 그래서 그거와 유사한 것들을 그리고 상품별로 명확하게 기숙사는 이러한 거를 기숙사로 하고 그럼 우리 사업하는 입장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양에 장애가 없어야 되잖아요. 투자 수익형 상품으로서 그럼 기숙사는 어떤 장점을 가진 상품이고 오피스텔은 또 어떤 장점을 가진 거고 이런 걸 우리가 같이 이제 우리 실무자들이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 같이 모여서 정리하고 그걸 바탕으로 건의를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다음까지 이걸 같이 논의를 해서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수요자 중심에서 이게 원래 기숙사에서 오피스텔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상품에 대한 차이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세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수요자가 어떤 것들을 더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은지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같은 비율을 놓고 봤을 때 기숙사가 좋으냐, 오피스텔이 좋으냐를 사실 논의를 했다면 저희는 이제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지구 단위상으로 이제 그 부수용도는 이제 전체의 30%로 규정하고 있고 주용도는 이제 70%로 규정을 하고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숙사로 만약에 할 경우에는 부수용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30%를 기숙사로 하거나 아니면 근생을 뭐 10% 정도 얻을 것 같으면 기숙사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20%밖에 못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밑에 보면 이제 업무시설로서의 오피스텔은 연면적의 30%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생은 근생대로 부수용도로 따로 해놓고 오롯이 오피스텔을 30%를 하게 돼 있는 규정인 거죠. 지구 단위상으로 해석상으로 보면. 그러면 아까 첫 질문 주셨지만 저희는 오피스텔이 지상보다 높게 단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익의 극대화는 오피스텔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느냐가 수익의 핵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 단위상 해석상으로 오피스텔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오피스텔을 선택했던 거고요. 같은 상품으로 봤을 때는 저도 선택이 좀 어려울 듯 하기는 합니다만, 예. 근데 이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뭐 신분자 입장에서 굳이 한번 선택을 해라고 그러고 나면 저는 오피스를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산에 대한 이제 확실한 등기, 그다음에 뭐 임차에 대한 뭐랄까 편법적인 거 없는 거, 부담이 없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같은 단가랑 같은 비율이었다도 오피스를 할 수 있었다면 오피스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 생각은. 네. 지금 그 하신 내용 중에 상당히 좀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제조형 지식산업센터 드라이브인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놨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고 이것이 지상에 나왔을 때 용적률에 들어가지 않나요? 그 47페이지에 있어요. 네. 그 주차장으로 쓰이는 면적은 이제 연면적에는 들어가죠. 근데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용적률이 제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연면적을 이제 늘릴 수 있는 개념인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서 이 주차장을 이제 안쪽으로 건물 안쪽으로 드러나면서 이 제조용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물류를 뭐 아시다시피 빨리 이제 소통하고 바로 싣고 바로 상차하고 하차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끔 하는 이제 시스템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용적률 산정 면적에는 들어가지 않다 보니 이걸 이제 볼륨을 키울 수 있는 거죠. 지금 제조형 지식산업센터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오피스로 지금 계획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조용 지식산업센터는 아까 우리 김 회장님 말씀하신 저 공장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에 이제 업무형 지산, 사실 제조용이냐 업무형이냐가 법적 규정되는 명명은 아닌데, 명칭은 아닌데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상품을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 명칭인데요. 제조용은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업무형은 오피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재밌는 용어예요. 드라이브인 네. 시스템. 많이들 요즘 이제 제조용 지산에서는 많이들 하는 근데 요거 이제 하고 싶어도 요 이제 뎁스가 좁은 곳에서는 사실은 구현을 잘 어렵죠. 그래서 좀 폭이 좀 저희도 사실은 넓은 폭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기가 코어가 이렇게 있으면서 이쪽은 대면이 안 되니 넓은 폭은 아닙니다. 자, 더 궁금하신 점은 별도로 여러 가지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 관계상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고생해주신 이상사업 총무님께 다시 한번 수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마지막 세션입니다. 한림건축 코리아